지금 청문 대상은 총리지 주진우 의원이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메시지가 싫다고 그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물타기 하는 거는 그거는 뭐 옳지는 않다고 너무 생각합니다. 주진우 의원의 하는 행태가 조국 장관 청문회에서 있었던 행태들, 검사 출신들이 전면에 나서서 하는 모습 자체가 국민들에게 보기 싫다. 그러고 보면 되게 유연하고 잘 녹는 사람이구나. 사람이- 그렇게 줏대 없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정권에만 눈치 보는 사람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그분 별명이 한덕수예요. 여자 한덕수. 그건 난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도 빌붙고 저기도 빌붙고 하고 사는 거예요.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래 그런 다만 거다. 이런 분들이 주류가 되고 결정권을 가지는 장관 자리까지 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네. 저는 회의감이 드는데 이거는 정치인들과 네. 정당 활동했던 분들이 반성해야 돼요. 특별히 잘했다고 보자면 저는 네. 정동영하고 권오를 안규백 왜냐면요 예. 연습 안 해도 돼 이분들은 이 일을 전에도 했던 분들은 늘 하던 분들이 때문에 바로 와서 하는 거야. 해수부 장관에 전재수 의원이 임명이 됐잖아요. 근데 네.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긴장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가뭄에도 그 지역에서 당선된 분이시잖아요. 전재수라는 어떤 국회의원과 해수부 장관 겸임이 많은 이것을 그 베이스로 해서 민주당이 상당히 약진하는 거 아니냐라는 두려움을 좀 가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파이팅. 네,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6월 24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지금 현재 시각 이어지고 있는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현장을 여러분께 좀 사전에 보여드렸고요. 오늘도 뉴스가 참 많습니다. 뭐 역시 장관 임명 관련된 뉴스도 있고요. 오늘 아침에 들려온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한 휴전에 돌입했다는 트럼프발 소식이 또 있었죠. 그래서 관련된 뉴스들도 좀 있어서 그것도 좀 잠깐 전해드리고 오늘 정치권 뉴스들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진영 비난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진영입니다. 예, 그냥 난사하는 분입니다. 예. 누구도 편이 없어요. 예. 뭐 그냥 항상 외로운 분. 비평가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비평이라는 것이 때로는 진영을 넘어서야 되기도 하고 네. 자신을 불태워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하는 네. 그런 생각을 가져야 그 칼 되겠습니다. 끝은 어디를 향해서도 늘 날이 서 있는 거죠? 네, 그럼 그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에게 돌아오는 건 별로 없는 듯한 느낌입니다만 그래도 뭐 성격이 그런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방송국에서 그렇게 물고 끌고 간 거 아니에요? 저희는 아니고요. 자, 그리고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이시죠? 김종혁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정리는 또 우리 신혜원 기자가 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여러 뉴스들인데 먼저 이스라엘 이란 휴전 뉴스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밤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루스 소셜에 올렸어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양국이 지금 무력 충돌 벌인 지 한 2주 좀 안 된 시점인데 네.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란이 이제 미국한테 보복한다고 미국이 이제 때렸잖아요. 벙커버스터 쏴가지고 하니까 핵시설들 보복한다고 타격했죠. 네, 한다고 그 뭐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나 이런 데 미사일 한 14발 정도 쐈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이거 계속 확전되는 거 아니야? 악화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메시지를 이렇게 올린 거죠. 네. 근데 이게 지금 그 이란의 어떤 그 미군 기지에 대한 보복 공격도 사실은 미국이랑 사전에 좀 조율이 된 그러니까 일종의 다 보고했더만요. 약속 대련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카타르 미군 기지 위성 사진 보니까 왼쪽 사진을 보면은 그 위에 보이세요? 활주로 같은데 막 군용기들 쫙 깔려 있잖아요. 오른쪽 위쪽에 보면 조그마한 점 같은 게 이제 저희 그렇죠. 군용기였죠. 전투기들. 네. 근데 오른쪽에 그 이제 이란이 공격하기 직전 시점에 보면 싸그리 다 비워져 있죠. 네. 네, 그래서 트럼프도 이란이 계획을 사전에 통보해줘가지고 인명 피해가 나오지 않았다, 감사하다 이렇게 올렸고, 네. 이 앞으로 일단은 휴전 그리고 24시간 후 세계는 전쟁의 공식적인 종식을 축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14발을 쐈는데 그중 13발은 뭐 격추가 됐고 한 네. 발은 그냥 저 엉뚱한 데 떨어진 네. 것 같고요. 그래서 공격 의지는 사실상 없었다. 다만 네. 그냥
쏘긴 쏴야 되니까 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공격 의지는 전혀 없었고 또 카타르 달래는 뭐 그런 왜냐면 이제 카타르 입장에서도 카타르 영토 내로 이제 미사일이 날아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화날 수 있는데 트럼프가 또 열심히 카타르 설득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너네 공격한 거 아니고 뭐 피해 하나도 없지 않냐 등등 별별 얘기를 하면서 이번 이란 이스라엘 혹은 뭐 이란과 미국 간의 이 공격은 중단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갖고 있는 그 농축 우라늄 이거 이제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는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것 같기는 하고요. 네. IAEA 사찰 같은 걸 제대로 받을 건지 등등도 여전히 좀 남아 있는 숙제는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마침 또 이제 현지 시각으로 네덜란드 현지 시각으로 24, 25일에 나토 회의가 열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휴전 선언하기 전에 너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막 미국도 끼어들고 하니까 이 회의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를 우리나라가 고민을 하다가 네. 대통령실에서 이제 어제 전격 결정을 내렸죠. 지금 국내외 정세가 너무 불안해서 대통령이 직접 가는 거, 이제 자리를 비우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 도저히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위성락 실장을 대리 참석시키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뭐 우리만 안 가는 게 아니고 그 IP 4개 국가에서도 뭐 일본이랑 호주도 뭐 총리가 안 가고 뭐 외무장관 같은 사람들 보낸다고 하는데 나토가 초청한 나라들. 예. 네. 근데 이 대통령이 불참하는 것을 두고 사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 중국 러시아 눈치 보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외국 현장에 직접 가서 얘기를 해야지 우리나라만 패싱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죠. 네. 예. 또 한동훈 전 대표도 그런 메시지를 또 SNS를 통해서 밝힌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나토 참석조차 회피하면서 굴종을 자처할 이유가 없다. 뭐 이렇게 적었네요. 네. 또 한심하게 또 바라보고 계신 우리 무지몽매하다. 박진영 평론가님. 몽매하다. 이거 이란 폭격하는 거 보고 네. 아직도 뭐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에 의한 외교가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사람들 있는가 모르겠어요. 이게 국제 정치의 냉혹한 현실 아닙니까? 예. 이렇게 할 거면 지금 어쨌든 인명창사가 몇천 명이 났는데 그런 짓들을 왜 합니까? 근데 국가라는 것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이 정글 같은 행동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하는 거는 사실 도덕적으로 굉장히 지탄받아야 될 행동이에요. 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나토라든가 뭐 다른 이른바 이 평화를 외치는 선진국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갔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안 가는 게 당연히 맞다고 보세요? 뭐 가나 안 가나 별로 의미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 쓸데없는 그 논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시겠지만은 이란이 우리나라의 석유 교역국으로 한 4위, 5위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이란에 물려 있는 돈이 한 6조, 7조 정도 우리가 못 받고 있는 돈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아마 줘야 될 돈이죠, 그게? 아니요, 받아야 될 돈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돈? 우리가 받아야 될 돈입니다. 이란이 그 대물로 준다고 해놓고 못 준 돈들이 제법 있을 겁니다. 그렇게 그래요?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우리가 원래 줬어야 될 돈이 이제 우리 농협인가 거기에 이제 묶여 있어 갖고 그거 이제 못 주고 있다가 그게 아마 지금 카타르인가 어디 가 있는 걸로 알고 그럼 있는데. 헷갈렸네. 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예. 저분 말씀이 맞아요. 그 저분 말씀이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예. 석유 공급에서의 특수성이 있어요. 7조, 예, 예. 7조. 예. 제1시장, 제2시장이 아닌 위급할 때 공급되는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늘 해왔어요. 그 저기 중동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이란하고 터키하고 아랍하고 이 세 개는 다른 거거든요. 네. 굉장히 속성이 달라요. 뭐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나토 네. 가서 괜히 또 한반도 문제가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한반도로 트럼프 시각이 돌아오는데 네. 러시아하고 나빠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안 가는 것도 방법이고 사실 가도 되는데 네. 이번 이 이란 사태로 인해서 안 가는 것도 좋은 선택이었다 그렇게 보여져요. 네. 좀 이상한 게 예. 전쟁을 왜 했죠? 전쟁을 왜 했냐고요? 그 이란 뭐 핵 농축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휴전이 되거나 뭐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진전이 아, 있거나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그게 약간 미스터리인데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는 모양이다.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발끈해서 치고받았다가 또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되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발을 빼는 모양이다. 그래서 사실 저는 뭔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전쟁이라면 네. 그러면 나토 회담에 가는 게 굉장히 부담일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란, 중동 이런 네. 쪽이 이게 만약에 이스라엘과 중동이 전면전으로 간다면 네네네. 그러면 우리는 뭐 석유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일 수 있었는데 이게 그냥 일종의 쇼였다면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았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가서 우리는 생색내고 네. 그다음에 어차피 뭐 우리는 너희들 편 좀 들어준 거야 알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저 둘 사이에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근데 뭐 국제관계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니까 네. 근데 여기서 저는 좀 평론하는 거.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제일 먼저 나토는 불참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예. 정세가 좀 어지럽고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고 실질적인 실리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처리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이제 안 가는 쪽으로 하고 대신에 다른 사람을 보낸다. 네. 여기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의원 등등을 비롯해가지고 아주 그냥 친중 하더니 결국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구나 막 욕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우리 안 간다. 그리고 호주에서도 우리 안 간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는 가만히 그쪽 안 가는 것에 대해서는 또 아무런 말들을 안 하고 좀 뻘쭘해진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 대통령이 생각하고 판단하면은 어리석고 바보 같고 신중이라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또 다른 나라 그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일본이나 호주도 안 간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말들을 못 하는 것인지 이거 좀 웃기는 거 아닙니까? 나토하고 친중은 별 상관은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상관없는 건데 네, 그런 상관없는 것 식으로 같고 비난을 그냥 해가지고 원래 야당은 또 뭐 원래 나름대로 비판의 자유가 있고 민주당할 때 되게 그러셨잖아요. 그래도 되는데 네, 그럼 뭐 그런 것도 야 니들 왜 그 야당이 그런 거 비판해? 그럼 야당 그런 거 비판하라고 있는 거예요. 뭐 많이 모르는 사태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호주나 뭐 일본이나 간다 그랬으면 얘네도 이제 얘네 안 간다 그랬으니까 얘네도 안 가는 거 보니까 당신 참 판단이 좋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근데 그게 그건 안 돼? 그 미국, 일본과 호주가 안 가는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우리가 안 가는 이유도 뭔지는 잘 모르겠고. 네. 저는 이 지적은 하고 싶어요. 분명하게 얘기하지는 네. 않았지. 이 지적을 하고 싶은데 네. 정치권이 무지몽매한 부분이 두 부분이 있어요. 언론도 마찬가지야. 솔직히 말해서 네. 국제 정치하고 경제 굉장히 무지몽매해. 그래요. G7이 다자간 외교인데 다자간 외교라는 게 애초에 생긴 이유가 네. 국가 간의 강대국들이 이중 플레이하는 비밀 외교하지 말라고 생긴 거예요. 옛날에 뭐 카스라 테프트 밀약 이런 거 들어봤죠. 강대국들끼리 비밀 외교에서 나눠 먹기 하고 뒤통수 치고 이런 것들 때문에 1차 대전, 2차 대전이 생겼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1차 대전 끝나고 이제 다자간 외교라는 게 세계 최초로 생기는 거예요. 여럿이 같이 공유하고 이게- 결정하자. 이거 국제 정치학 개론에 나오는 이야기야. 예. 예. 그 이야기 뭐냐면은 언론이라든가 정치인들이 그런 최소한의 이해도도 없이 그냥 막 떠드는 수준인 거야. G7 가면은요 네. 정상회담이라는 게 무슨 의제 정해놓고 대단한 성과 내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상견례하면서 다음에 우리 개별적으로 어디서 만나요라고 약속하는 게 중요한 일이에요. 네. 나토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윤석열 나토가 한 게 뭐 있어요? 나토 신신지 이상한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뭐 저기 패션쇼 비슷한 거 하고 뭐 이런 분위기 하는 게 다 안 돼. 그럼 가서 성과 낸 게 뭐 있어요? 다자간 외교라는 것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가서 인사하는 게 목적어, 외교다. 그렇죠. 예. 그게 의미 부여할 필요도 없는 거고. 예. 미국을 먼저 만나나 중국을 먼저 만나나 일본을 먼저 만나나 별 의미 없어요. 예. 그걸 가지고 트집 잡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면 이게 답답하게 보지 말고 내면을 보세요. 이게 제가 황당무계한 뇌피셜 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네타냐후가 지금 비리 혐의로 네. 굉장히 위기예요. 이스라엘 맞습니다. 총리가. 그래서 총리 계속해야지 감옥 안 갈 것 같아. 전쟁 계속 해야 되지. 예, 그래서 느낌에 트모 씨한테 뒷돈 좀 주고 트모 씨. 뒷돈 좀 주고 예. 우리 저기 뭐야 한번 쏴버릴 테니까 같이 도와줘. 저는 뭐 그런 느낌 받아요. 그러나 이제 뭐 그 정확한 내용은 우리가 확인할 알 수 없죠. 수도 황당무계한 없고. 상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미국의 싱크탱크나 이런 데서 글로벌하게 안보하는 쪽에서 이런 상상력들 이야기도 나와요. 한국에서 과거에 그 윤석열 정부에서 황당무계한 이야기 했던 자들이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중국이 2026년에 대만 침공 간다고. 그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미국 쪽에 극우 싱크탱크에서 무기 팔아 먹으려고 중간에 끼어가지고 만들었던 이상한 이야기인데 그걸 우리나라 대통령실에 막 보고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 여튼 그런 정치권 혹은 뭐 언론에서의 국제 정세에 대한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다. 무지하다 한마디로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어느 뭐 컨셉 난사예요? 아니 난사가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원래 난사 컨셉이야. 우리 정치권 뉴스로 좀 넘어와 보죠. 일단 네. 장관 인사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였죠.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구성할 장관 후보자 명단이 굉장히 네. 한꺼번에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역시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 뭐 오늘 조간들 쭉 보면 이제 키워드를 뭐 실용, 파격 이렇게 좀 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영을 넘나드는 인사를 했고 뭐 네. 한나라당 출신을 데리고 온다든지 아니면 전임 정부 인사를 유임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출신도 민주노총 출신을 임명하는가 하면 뭐 여러 가지 관행을 허문 좀 그런 면면들이 엿보이는데 대기업 출신들도 좀 들어왔고요. 그렇죠. 기업인 출신도 많고 네. 쪼개서 저희가 좀 살펴볼 거고 네. 면면 좀 흘려주시고요. 그림을. 일단 전체적으로 누구누구인지 네. 한번 좀 발표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네, 보면서 뭐 정동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 지금 한 20년 만에 다시 통일부 장관 하게 되는 상황인 예. 거고 총평을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안규백, 조현, 정동영 그리고 뭐 송미령, 윤창열, 김성환 하여튼 아마 11명 정도의 이름은 다 보셨을 테니까 네. 어떠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아니 뭐 뭐- 제일 관심 있는 혹은 뭐 이 사람 진짜 대단한데 뭐 이런 이제 사람이 좀 눈에 띄는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 그러니까 네. 그 괜찮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괜찮구나. 예.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건 일단은 기업인들에 대해서 파격적이고 과감하게 발탁을 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건 좀 새로운데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예를 들면 이제 뭐 철도 노조에 그러니까 네. 민노총에 철도 기관사인 분을 지금 그 노동부 장관 네, 네, 네. 김영훈 후보자. 네. 그 노동부 장관인데 근데 네. 그거는 이제 기대와 우려가 좀 섞여 들게 되더라고요. 음. 어떻게 보면 이분이 이제 자기의 출신지가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나름대로의 어떤 이해관계의 충돌을 과연 국가 이익을 앞세울 것이냐 아니면 자기가 평생 해왔던 네. 그 노동운동과 노조, 그 철도 노조의 이익이 더 우선시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있어서 이게 시험대에 오를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궁금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분이 잘 해주면 네. 그러면 이런 인사는 정말 성공적이었다라고 될 건데 아. 그게 잘못됐다가는 상당히 또 논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뭐 노조나 노동자의 이익을 우선시 내지는 뭐 잘 챙기는 게 국가의 이익과 배치되나요? 아니야. 그러니까 네. 부딪힐 때도 있어요. 이 노조 예를 네. 들어서 네. 지금 당장 나온 게 그거잖아요. 네. 자, 그 노조에서 쓴 돈이 어떻게 쓰여진지에 대해서 이것을 네. 투명하게 밝히라는 아. 것들을 철회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네네. 이거는 일반 국민들의 이익이나 이해관계하고 상충되는 거잖아요. 아니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가거나 네. 노조비를 썼으면 또 냈으면 그게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해서 왜 그걸 밝히지 말라는 것이냐라는 그런 논란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조도요. 노조도 기업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노조의 이익 이꼴 국가의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건 전혀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기업의 이익 이꼴 국가의 이익도 아니거든요. 뭐늘 일치하진 않겠죠. 당연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네. 이건 여러 가지로 갈등도 있을 거고 조정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안규백 그 국방부 장관 64년 만에 뭐 처음으로 민간인이 국방부 장관 됐다라는 건 저는 뭐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도 문민 우위의 정책에 의해서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을 시키거든요, 항상.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실험도 일단 네. 시작해 보는 것들이 괜찮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외교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이종석 국정원장과 그다음에 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두 분 다 색깔이 너무 똑같아. 네. 그래서 사실 그거는 조금 글쎄 이 두 분들이 어떨까라는 저는 이제 말씀드리면서 저는 그- 김영훈 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국가 이익과 노동 뭐 혹은 노조의 이익 뭐 이런 거 이제 충돌 걱정을 좀 해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더 걱정되는 거는 노조의 이익과 노동자의 이익이 충돌할 때 가끔 또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게 좀 저는 걱정은 되더라고요. 그걸 예. 우리가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현실이 참 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자, 저는 예. 기본적으로 그 우리 전 최고위원께서 하신 말씀을 다 동감하고 네.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한 가지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예컨대 너무 노조 편만 들고 너무 노동자 편만 들 수 있지 않겠느냐. 예. 또 이해 충돌인 경우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 잘 모른다. 이제 이게 핵심적인 발언이잖아요. 예. 근데 그 동안에는 이분이 지명되기 전까지의 모든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 관료 출신이고 다 사실은 노동자로서의 어떤 지위나 역할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말하자면은 화이트 칼라 출신들이 사실은 다 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했었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김문수 씨가 사실 경사노위 위원장 하면서 제대로 이 노 쪽은 신경 안 쓰고 오로지 경제에만 신경 썼던 것처럼 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실은 실질적인 노동자들의 뭐 힘든 일이나 처우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조금 덜 하고 그동안에 너무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좀 노동자들이 모든 피해를 감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데올로기에 젖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가 좀 저는 안타까웠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사실 이번에 최초로 이런 분이 기관사 정말 운전하시다가 갑자기 된 분이어서 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번 분에 대해서는 되게 기대가 크고 물론 그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으로만 경도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분이 민노총 출신이기도 하고 또 이 정의당에서도 그쪽 분야의 예. 일만 하시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상징적으로라도 기존에 있었던 정말 한 10명, 20명 되는 그 관료들에 비해서 한 명 정도 이렇게 임명이 됐다고 해서 이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했고요. 네. 이제 다만 저는 오히려 송미령 이 장관이 유임된 것이 사실은 유임된 조금 유일한 장관. 네, 조금 사실 저는 좀 불만이에요. 왜냐하면 불만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제 농민들이 사실은 좀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양국관리법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법안에 대한 취지를 정확히 이해 못하고 그 전 정부에서. 예, 예. 네.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거에 또 우리 농민들의 생각은 하지 않고 너 혼자만 정부 쪽의 입장을 받들지 않았냐라는 거였는데 이번에 이 사람을 유임시킨 이유는 아마도 지난번 국무회의 때 있었던 일을 소상히 얘기하면서 예. 이제 본인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아마 상징적인 의미로 이 사람을 이 자리에 그냥 앉힌 거다라고 이제 보지. 비상계엄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 실제- 그것뿐만은 아니고 플러스 되는 그러니까 게 이제 있어요. 플러스가 있겠죠. 근데 네.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 이 새로운 강요가 들어오고 새로운 내각이 들어오는 이 마당에서 이 사람이 만약에 어떤 일을 잘했다 그러면 그 잘한 게 무엇인지 좀 같이 얘기가 되면서 이 사람을 지난번에 국무회의 때도 이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었어라고 얘기가 되어지면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가 쉬울 텐데 예. 일반 농민들이 바라보기에 우리가 보기엔 저 사람은 저쪽 편이었는데 우리 말 들어주지도 않았는데 이번에 지난번에 국무회의 때 반성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사람을 유임시켜 이건 좀 너무 실망이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이제 물론 앞으로 잘하실 거라고 좀 봐요. 왜냐하면 이분이 유임되고 난 다음에 또 양국관리법에 대해서도 또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되게 유연하고 잘 녹는 사람이구나. 좋게 말하면 유연한데 나쁘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사실 잘 이용하면 좋게도 할 수 있고 나쁘게 하면 또 안 좋게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줏대 없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정권에만 눈치 보는 사람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난 솔직히 그 말 꼭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김채 의원님 말씀에 좀 덧붙이자면 이런 것 같아요. 예. 그나마 노동자를 위한 장관이 왔다는 것만은 다행이다라는 측면도 존재하는데 노동부 장관. 네네. 네. 근데 저는 이 똑같은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요. 반대로 기업인 출신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친기업적인 사고들을 중심으로 놓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 이제 정부 강요들을 봤을 때 이 기업은 효율성이 우선이에요. 기업이나 노동조합은. 그렇겠죠. 근데 정부나 정치는 정당성과 안정성이 우선이에요. 이게 충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가지는 게 있어요. 전문성과 보편성이 충돌할 때 있어요. 그럴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네. 전문가 정치의 폐해를 잘 아시잖아요. 자기 아는 영역의 중심적으로만 생각하지 이게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파장에 대해서 약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우려의 눈초리로 봐야 된다. 그럼 네. 이건 누구의 몫인가? 이건 대통령의 몫이다.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재명 대통령처럼 모든 분야에 일정한 식견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만기칠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대한민국 제왕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같은 사람이 앞으로 절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기칠람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다 일일이 한 말씀 윤석열 대통령이 만기칠람 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만기칠람하면 망한 거고. 좀 알면서 만기칠람. 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만기칠람이 싶어요. 정확히 무슨 말이에요? 그거 모든 설명해 영역에 주세요. 대해서 대통령이 다 관할하고 이해도를 가지고 네. 직접 할 수 있어요. 원래 대통령제는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원래 그런 제도예요. 근데 그건 내각제와 다르게. 제대로 똑바로 아는 대통령일 때는 하는 그렇죠. 말이고 그러니까 알지도 대통령 못할 잘 뽑았다는 알지도 이야기를 제가 못하면서 드리는 하면 거고, 예, 예. 잘 뽑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인사는 정말 잘했는데 특별히 잘했다고 보자면 저는 네. 정동영하고 권오를 안규백 이런 분들이라고 봐요. 정동영, 권오을, 안규백. 왜냐면요 예. 연습 안 해도 돼 이분들은. 이 일을 전에도 했던 분들은 늘 하던 분들이기 때문에 바로 와서 하는 거야. 월드컵은 최고의 선수가 나가는 것이 신인 발굴하는 것이 아니다. 예. 국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벤트하고 신인 발굴하고 상징 조작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은 바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인사를 잘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송미령 장관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인생을 이분처럼 살아야 돼요.
원래 무슨 의미예요? 반려 전문가 그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 기회주의적 속성이 존재합니다. 예. 기회주의적 속성이 존재하는데 그 장점을 가지고 자신의 전문성의 장점을 가지고 여기도 빌붙고 저기도 빌붙고 하고 사는 거예요.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래 그런 다만 거다. 이런 분들이 주류가 되고 결정권을 가지는 장관 자리까지 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예. 저는 회의감이 드는데 이거는 정치인들과 예. 정당 활동했던 분들이 반성해야 돼요. 예? 그런 분들이 가야지 전문성을 가지고. 아. 자, 이분이 왜 이렇게 갔냐면요. 농업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농업을 농민 문제가 아니라 농업을 산업적 측면에서 연구하는 분야에서 한국에서 좀 이렇게 인정받는 분이에요. 농촌경제연구원 출신이죠. 예. 보통 우리 농민 문제로 접근하는데 산업 문제로 접근하는 좀 새로운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바뀔 때마다 오히려 중용되는 이런 상황을 낳았는데 예. 결국은 뭐냐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공부해서 장관 가야지 하는 자리를 관료 전문가라는 기회주의적 속성을 가진 사람한테 뺏긴 측면이 있다. 저는 이런 말씀 정치인들 드리고 가운데 농업 문제, 농업 산업화 이런 거 막 연구하는 사람들이 없어. 별로 없죠. 없어.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정치에서 아주 인기 있는 분야도 팩터- 아니고. 분야가 네네. 아니니까. 왜요? 뭐 호남 의원들 중에 내가 약간 빨리 보면은 진심인 분들 꽤 교부금 많은데. 문제라든가 네. 대부분이 지원금 문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 농정에 그렇죠.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농민들에게 생각보다 표되는 없어요. 것 쪽으로는 연구를 하더라도 농업을 산업으로 뭘 발전시켜 이쪽 연구는 정치인들이 많이 그렇지 안 뭐 하는 스마트 것 같아요. 농업이라든가 AI 농업 네. 뭐 이런 부분들부터 해가지고 이분이 옛날에 저하고 뭐 비슷한 프로젝트도 해봤는데 뭐 많이 알긴 알더라고. 아 그래요. 근데 근데 뭐 어쨌든 솔직히 네. 좀 찝찝해요. 네네네. 어쨌든 삼김 씨 중요한 건 때는요. 누구요? 삼김씨 삼김 씨. 때. 예. 예를 들면 DJ 때 예. 뭐 진보 정권이라고 예, 하지만 기업인들 중에서 유능한 사람들을 많이 아 그래요. 임명을 했었고 그 경제 정책의 성공으로 갔던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예. 그 이후에 이제 그 보수 진보 모두가 이데올로기에 너무 경도되다 보니까 그 반대쪽 사람들을 전혀 쓰지 않았던 측면이 있는데 그런 네. 면에서 저는 이번 인사에서 그 한성숙인가요? 그 AI 네이버 네네네. 네. 고문 출신이고 그다음에 과기정통 경훈 배경훈 뭐 이런 LG.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현장 실무 그 경제인들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이런 분들을 쓴 게 과거에 이제 타다 왜 이재용 씨인가 네. 타다를 민주당이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뭐 그렇게 좌초시켰잖아요. 예.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지금 이제 이거 좀 잘못됐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민주당도 약간 좀 실용적으로 가서 과거의 DJ 때처럼 이렇게 기업인들 중에서 유능한 사람들을 쓰는구나. 이거는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김영훈 씨 같은 뭐 철도 기관사 출신을 썼으니까 이게 과연 어떻게 조화가 될 것이냐. 이거는 좀 지켜볼 대목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노무현 때 진대재라고 삼성전자 분을 네, 정통부 네, 장관 네, 네. 썼잖아요. 결국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자꾸 이 펜스를 쳐놓는 게 아니라 융복합으로 섞여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 이랬잖아요. 학자가 학교 갔다가 정부 갔다가 계속 리볼빙 도어가 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교수들도 실용적인 학문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기업들도 학문적인 베이스를 갖게 되는 거고 정부는 두 가지 다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뭐 실제로. 폴리패스니 뭐 이런. 폴리패스가 많아야 돼요. 훌륭한. 아 그래요? 예. 비판이 많았는데. 아이고 그렇지 않. 그거는 이제 기회주의적 처신을 하니까 문제지. 아하. 실제로 정치에 참여하고 행정에 참여하는 교수들이. 교수들이 많아야 돼요. 아 그래요? 사실 폴리패스는 기본적으로 좀 안 좋은 의미를 쓰는 말인데 되게 아주 확신적으로 아니 그 좋게 폴리패스가 말하니까 우리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경장 세력이라고 합니다. 경장 세력. 정장 세력. 정장 세력. 최초의 대한민국의 이제 조선의 경장 세력이 네. 이제 이율곡이에요. 사림에서 공부하다가 관직을 한단 말이에요. 국가를 뒤바꾸고 혁신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네. 어쨌든 그래요? 우리 폴리패스하고 네. 지금 아까 우리 박 원장님이 얘기하는 그 미국계 이제 그렇죠. 싱크탱크에 정부에 있다가 싱크탱크에 있다 학계에 갔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폴리패스는 기회주의자잖아. 네. 아. 우리 폴리패서들은 네.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기가 출세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권력을 어떻게 권력의 줄을 대서 한 자리 아니, 차지하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위해서 사람들이랑 그런 뭐 사람들은 특별히 못났진 않았을 텐데 왜 그래요? 우리는 왜 폴리패스? 구조화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네. 그 정치권에 있다가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떨어지잖아요. 네. 가 있을 데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학교에 가는 분들이 거예요? 머리를 스쳐갑니다. 네. 네. 아니 가 있을 데가 네, 없어요. 네. 예.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띵크탱크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CSI일 수도 있고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예, 브루킹스 싱크탱크 헤리티지 브루킹스 뭐. 헤리티지 이런 네. 데들이 있어서 네, 네. 그런 사람들이
정부에서 일했던 경험 혹은 의회에서 일했던 경험으로 거기 들어가서 네. 거기 들어가서 또 대안을 내고 그렇죠. 그 안을 가지고서 당에서 그것을 채용해서 쓰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이런 다음 식으로. 정권 되면 또 이제 들어가기도 네, 하고. 그러면 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 순환 시스템이 있는데 네.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해보니까 정치인은 원숭이는 나무에 떨어져서 원숭이지만 예. 정치인은 선거에서 낙선하면 사람도 아니니까 예. 갈 데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법인 교수 이런 거 엄청 정치인들이 가잖아요. 개건 네. 교수 이런 거. 평소에 공부 안 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실력이 떨어져서 학교에서 못 거두는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예를 들어 볼게요. 정동영 장관 같은 분이 한번 떨어졌다고 칩시다. 네. 제가 봤을 때 정동영 장관은 대한민국의 통일 그 연구자들보다 훨씬 더 높은 식견과 경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은 진짜 통일대학원 같은데 학장 이런 걸 모셔가야 되는 모셔가겠죠. 분들이에요. 예. 그런 분들도 있는 반면에 네. 떨어지고 나면 이제 원숭이보다 못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정치인들도 실제로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예. 이번 그 인선은 실용, 그다음에 능력, 탕평 요 세 가지가 키워드로 이번에 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러니까 기업에서 전문 분야를 가지고 왔었던 뭐 네이버라든가 뭐 AI라든가 뭐 이런 쪽 LG 이런 쪽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분들을 사실은 이제 이번에 들여보내 가지고 그쪽 분야를 좀 잘 발전시켜라라는 이제 요구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안규백 의원처럼 이 네. 안규백 의원이 5선이잖아요. 예. 근데 5선이긴 한데 이분이 방위 출신이죠. 예. 근데 이분이 육강. 근데 중요한 건 방위가 네.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분이 5선을 하면서 계속해서 국방위원회를 계속 아, 있었어요. 전문성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국방위원으로서 그동안 바라봤던 이 국방부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제일 잘 하신대요. 예. 그리고 사람이 되게 온화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네.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이분이 국방부 장관으로 된 거는 매우 잘, 그러니까 문민 정부의 그런 캐릭터도 살리면서 이분은 잘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나머지가 사실은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 나머지 누구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원래는 우리가 이제 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다들 좀 정치적인 인물들이고 그다음에 예. 차관들은 실무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예, 예. 이게 원래 그동안의 늘공과 어공의 배합이었는데 예. 이번에 이제 그 장관 자리에 물망이 오르신 분들이 실제 기업에서 일을 하다 오신 분들이 이제 많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은 정치적인 인물들은 사실은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판단이 돼서 아. 그분들이 정치적 장관은 반드시 뭐 실력만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정무 정치적인 감각이 그런 필요한데. 감각이 좀 필요할 텐데 과연 그런 것들을 할수 얼마나 있을까? 잘 조화롭게 할 수 있을까? 혹시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다치거나 오히려 더 좀 안 좋은 식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걱정을 좀 합니다. 송미령 장관 정무 감각 보세요. 아 그러니까 나는 그분 별명이 한덕수예요. 여자 한덕수. 그건 나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4개 정부에 계속해서 자리를 유지했다라면 그거는 진짜 어떤 류의 정치력인지 뭐 있다고 봐야 안 되겠어요. 네. 송 장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네. 본인이 그런 오퍼가 왔을 때 저는 국정 철학이 다릅니다라고 예. 자기가 사양해야 사양을 되는데 했으면 그건 더 못하지. 나았을 철학 별로 거라고 없어요.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 많아요. 실시니까 뭐. 아니 근데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관료 출신인가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하다가 이제 어떤 정부에서 발탁이 돼서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정부에서 발탁됐다는 이유로 다음 정부 나는 그냥 열심히 이 일을 했을 뿐인데 네. 이 정부에서 발탁됐다는 이유로 다음 정부에서 나는 그냥 완전 낙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공무원 입장에서는 별로 그러니까 의미는 늙음에게 아니에요. 주는 근데 메시지. 그게 고위직까지 갔을 때는 문제가 있죠. 아, 그래요? 고위직이라는 것은 정책 방향에 따른 정책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국장급 요 정도까지는 뭐 그럴 수 그렇죠. 있으나,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고위공직자 고공단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또 정년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큰 문제예요. 네. 원래 고공단을 노무현 이명박 정부 때 만들었거든요. 같이 쭉 이어졌는데 그럼 고공단을 만들었다는 것은 월급도 줘 주고 성과급을 주고 책임을 지게 해서 물러나게 하자는 건데 또 정년 보장을 해주고 있거든. 이 사실 우리가 뭐 민주당 정권, 국민의힘 정권 같은 이야기하는데 알고 보면 그냥 관료 정권이에요. 네. 이거 빨리 혁파해야 돼. 요건 이제 약간 좀 사이드 질문인데 이제 이렇게 의원 출신들이 이번에 많이 갔잖아요. 그럼 의원들이 이제 장관으로 가면 어쨌든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직도 유지하면서 장관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지역구 일은 사실 못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네. 장관으로서 그 주무부처 일이 얼마나 많을 텐데. 못할 것 같지? 네, 다 합니다. 다 해요? 네. 어떻게 해요? 장관 타이틀 달고 또 갑니다. 네. 장관 타이틀 들고 뭐 주말에 가도 되고요. 그리고 또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더 잘. 보좌관이요? 지역 보좌관들이 있고 보좌관들이 있으니까 실제 그런 일은 또 그들이 분들에게 해요. 지역에 있는 분들은 야 네. 우리 지역에서 장관이 나왔으니까 우리한테 뭐 주어진 혜택이 많겠다라는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아해요. 뭐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아 그래요? 이번에 현역 의원 후보자가 총 5명이죠.
예. 안규백, 정동영, 김성환, 그다음에 전재수, 강선우 의원 아. 이렇게. 근데 이게 좀 현실적인 측면인데 우리 헌법이 어쨌든 내각제적 요소가 많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예. 국무위원 제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들이 하게 되는데 이게 상권 분립의 원칙에 보면 좀 안 맞아요.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게 국회인데 융합돼 버리면은 이게 비판을 못 하는 거야. 이게 극단적으로 적용된 때가 윤석열 정부예요. 예. 집권 여당이 이래 되는 거 윤석열이 잘못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비판을 못 하는 거야. 여당이라는 이름으로서. 네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순수 대통령제가 훨씬 더 상권 분립과 민주주의에 맞다는 생각을 의원 하는데. 완전히 분리된. 예, 예. 해수부 장관은 전재수 의원이 이제 임명이 됐잖아요. 근데 네.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긴장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어. 전재수 의원은 이 가뭄에도 그 지역에서 당선된 분이시잖아요. 네. 그럴 정도로 부산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네. 있고 그 민주당으로서는 완전히 교두보인데 그분이 이제 해수부 장관까지 하게 되면 부산 지역에 있어서 가뜩이나 이제 40%까지 이제 민주당이 턱 밑에까지 치고 들어왔는데 네. 이거 전재수라는 어떤 국회의원과 해수부 장관 겸임이 많은 이것을 그 베이스로 해서 민주당이 상당히 약진하는 거 아니냐라는 두려움을 좀 가질 수밖에 없죠. 네. 전재수 파이팅. 그럼 좀 이제 전체적으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원래 좀 장관 인선이 조금 이제 늦어지는 게 이제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로 이제 임명이 되고 나면 총리가 이제 장관 제청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총리한테 좀 힘 실어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에 앞서서 좀 빨리 이 시점에 인선 발표를 한 이유 그게 하나가 궁금하고 지금 발표 안 된 나머지 부처들 기재부, 법무부 나머지 부처들은 네. 제가 보기에 정부 조직법 개편에 의해 가지고 네. 좀 섞일 것 같아요. 섞인다. 네, 산자부 발표 안 했잖아요. 기재부의 일부 부처하고 뭐 일본처럼 경제산업 기재부가 찢어진다는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탄생할 수도 있고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늘 행안부 해체를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행안부 행안부 해체요? 없앨라나? 행안부 장관도 지금 발표 아직 안 됐죠? 예. 행안부 행안부가 근데 중요한 게 너무 커져요. 이번에 그 검찰하고 경찰하고 이 수사권 조정 플러스 검찰 개혁하면서 실제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행안부 속으로 소관으로 내려가거든요. 네네. 그 기소청 말고 나머지 중수청이라든가 수사 관련된 권한.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행안부 소속이니까. 네, 근데 그러다 보면 행안부가 너무 비대해져서 비대해지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조금 필요해 보여요, 저는. 그리고 행안부가 너무 크면 혼자서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서 네. 그것도 약간 좀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좀 해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청회를 하든 뭘 하든 좀 현명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힘센 부처들이 남았네. 기재부, 법무부, 기재부 행안부.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뭐 예산기획처하고 네. 뭐 나눈다는 금융, 거 아닙니까? 금융. 그런 이야기. 행안부도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뭐 저기 총무 파트하는 총무처, 네. 그다음에 그 재난안전 본부 이런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장관급에서 총리실로 보내버려도 되고 인사혁신처 지금 따로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자치분권위원회 이런 거 만들어서 지방자치 파트하고 이렇게 네. 하면서 쪼갤 필요도 있는 게요. 행안부가 대한민국 공무원은 다 행정 일을 합니다. 근데 행정 일을 하는 거를 또 부서를 만들어서 또 하는 거 이게 뭔지 아세요? 행안부의 전신이 옛날에 이 왕정이 그 민주공화정으로 전환할 때 국내부예요. 국내부. 내무부 아니 내무부. 네, 그게 국내부 내무부. 그게 뭔가 하면은 왕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총무부서야. 이게 민주화 시대에는 별 필요가 없는 부서예요. 사실은. 그래요. 하긴 공무원들을 관리하는 또 다른 부처니까. 공무원들끼리 알아서 잘 관리해요. 산업부끼리 잘 하고 하는데 네, 그걸 네, 왜 또 네. 옥상옥으로 만들어서 이게 관료의 관료화를 계속해서 만드느냐라는 측면들도 있고요. 네. 굉장히 일해 보면은 비효율적인 조직이에요. 기재부는 그래도 뭔가 자기 일이 분명히 있어. 돈 네, 관리라는 네, 네. 일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있는데 네. 행안부는 참 쓸데없는 부서라는 생각 가질 때가 그럼 많아요. 이런 부처를 이렇게 뭐 쪼개거나 뭐 기능 빼거나 이럴 때는 그냥 대통령의 결정이면 되는 거야? 아니면 입법에서 법률 뭘 개정해야죠. 해야 돼요? 정부조직법이 있어요. 정부조직법 개정이. 신 기자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제가 네.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릴리프 그러니까 구원투수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오늘 그 장관들에 대한 인선 발표가 어저께 없었으면 네. 오늘 아마 모든 토론은 김민석. 김민석 장관,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그 문제점들로 다 집중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저는 국민의힘 소속입니다만 그 중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인사도 있네, 우려되는 인사도 있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꼬를 상당히 좀 틀어주는 듯한 그런 역할도 지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김민석
후보자 지금 청문회 진행 중이죠. 진행 중입니다. 네, 뭐 들어온 소식들이 좀 혹시 있나요? 거기 넘어가지 마시고 장르만 여의도에서 정리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리해드릴 거잖아요. 네. 아 근데 일단은 네. 오늘은 좀 공방이에요. 왜냐하면 사상 초유의 증인 참고인 없는 후보자 단독 드리블 청문회가 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증인 채택하는 문제 가지고 좀 여야 공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천특위에서 요청했던 자료들이 한 90몇 건 되는데 자료 제출이 좀 미비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좀 공방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진우 청문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주진우 그렇기도 청문회. 하네요. 네. 지금 김민석 청문회 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여당 의원들이 이제 주진우 의원을 공격하는 형태가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제 잠깐 봤는데 보니까 이제 김민석 후보자가 뭐 이렇게 인사 같은 거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의사진행 발언 같은 걸 이제 막 하더라고요 경쟁적으로. 근데 이제 댓글 같은 걸 보니까 뭐 다른 사람들 의사진행 발언을 할 때는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주진우 의원이 이제 의사진행 발언하니까 댓글이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번 청문회는 주진우 의원이 매우 단독 드리블을 국민의힘에서는 좀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주진우 의원이 예를 들면 그렇게 비판을 받는 거는 네. 그러니까 뭐 이쪽에 주공격 쓰니까 그 반대쪽에서 공격을 하는 거겠죠. 네. 그럼 입장 바꿔놓고 과거에 예를 들면 여야가 바뀌었을 때도 뭐 비슷한 상황 아니었겠어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주진우 의원 말고는 왜 잘 안 해요? 그건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도 예를 의미가 없다고 들면 거기가 생각합니다. 인사청문위원이잖아요. 네. 박규택 의원 뭐 네. 이런 다른 의원들이니까 의원들이 잘 열심히 안 하는 것 뭐 같더라고요. 안 한대. 나름대로 준비를 열심히 아마 주진우 의원이 제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거는 만약에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공격하는 건 뭐 그 나름대로 반박하면서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지금 청문 대상은 총리지 주진우 의원이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네, 네. 근데 뭐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그 질문하는 사람을 예를 들면 메시지가 싫다고 그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물타기 하는 거는 그거는 뭐 옳지는 않다고 그러니까 너무 생각합니다. 주진우 의원한테 집중되니까 좀 약간 좀 안 돼 보이더라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다른 의원들도 예를 들어 뭐 박 의원이란 이런 분들이 열심히 막 공격하면 이게 좀 분산이 될 텐데 주진우 혼자 계속 하니까 계속 두드리고 맞고 있고. 근데 주진우 의원이 조금 지나치게 너무 몰아붙이는 경향도 좀 있었잖아요. 예컨대 그 12월 달하고 11월 달에 예를 들면은 그 페이스북에 자기가 써놓은 거예요. 이건 주진우 의원이 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문답하는 형식으로 좀 비아냥거리면서 자기가 써놓은 건데 네. 뭐 결혼은 뭐 12월에 했네, 뭐 빙부상이 11월에 있었네, 뭐 출판기념회가 또 11월에 있었네 이러면서 한 4-5개의 행사가 마치 2달 정도 사이에 있었던 일인 것처럼 써놓고 예. 그렇게 많은 돈을 한두 달 안에 다 썼다는 얘기냐 네. 말이 되냐 그 남아있는 돈들은 그럼 신고를 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답을 네. 질문을 해놔요 자기가. 그럼 거기에 답으로 아야 그냥 넘어가지 넌 하나도 안 넘어가니 이러면서 또 좀 되게 민망해하는 식으로 이제 또 답을 써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출판기념회든 그다음에 빙부상이든 자기 결혼이든 이런 모든 것들이 한 5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5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마치 그게 한두 달 안에 이루어진 일인 것처럼 하면서 또 거기다 제대로 또 한두 달 안에 그 돈을 다 썼단 말이니 이렇게 써놔버리니까 팩트에 안 맞는 거를 막 잔뜩 써놓고는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있더라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화가 날 네.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이 자꾸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산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자식의 학비 가지고.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주진우 의원의 아들의 예금이라든가 학비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그 반대급부로 너네는 어떤데 이런 얘기를 하니 이 얘기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또 주진우 의원이 출판기념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꾸 공격하고 빙부상 뭐 이거 돈 받은 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은 조모상 받았을 때 왜 부의금 받은 거 그럼 신고 안 했니?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반사처럼 상대방을 공격하다 보니까 치사해지고 네.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은 못하고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차피 김민석 될 텐데 너무 힘 빼지 말자라는 의견이 있었고 주진우 의원 혼자서 막 열심히 하는데 주진우 의원의 공격이 효과적이지가 않고 좀 내로남불적이고 이상하다. 이제 이게 바로 좀 이 상황의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이번 하여튼 청문회 뭐 여러 논란들이 뭐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일 핵심은 역시 그 돈과 관련된 거죠. 근데 보통 청문회를 네. 하면 진짜 전선을 다변화해서 해야 되는데. 주제별로 의원 청문위원들이 하나씩 담당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너무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특별한 결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쟁도 정치의 주요한 요소입니다. 예. 정쟁도 필요한데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진우 의원의 하는 행태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조국 장관 청문회에서 있었던 행태들 국민의힘 계열에서 고소 고발을 하고
부인이 기소되면은 장관직 사퇴할래요? 라는 식으로 이어지는 검사 출신들이 전면에 나서서 하는 모습 자체가 국민들에게 보기 싫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역으로 민주당도 저는 뭐 주진우 의원 공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만은 김민석 그 후보자를 두둔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두둔해서는 안 되고 적절한 수준에서 견제를 할 만한 메시지들은 날릴 필요가 있다. 이런 뭐 생각이 검증할 듭니다. 만한 건 민주당 의원들이라도 검증해야 해야죠. 된다. 네. 아니, 근데 약간 뭐랄까 저는 약간의 비애 같은 걸 느낀 게 네. 그 좀 조국 장관 얘기하셨지만 조국 장관 이야기나 김민석 의원 이야기나 네. 너무 유사점이 많아요. 근데 지금 이제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재산을 2억인가 얘기를 해놓고 네. 신고를 했는데 야 주진우 넌 재산이 70억이나 되는 놈이 2억 가진 사람 그렇게 괴롭혀 이 얘기는 사실 네. 논리적으로 말이 그건 안 안 되는 맞는 거예요. 거죠. 그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네. 그 2억이라는 지금 예를 들어서 김민석 의원이 2억을 저 재산 신고를 했는데 그 동안에 살아온 삶이라든가 애들에 대한 뭐 애들을 어디다가 뭐 유학을 보낸다든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저도 자식 키우면서 보지만 그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김민석 후보자가 예, 네. 예. 그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보면 이제 출판 기념회하고 뭐 무슨 저 상을 당했다는 거 네네.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번은 뭐 아무런 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보냈던 거고. 근데 출판 기념회가요. 사실 저도 해봤는데 네. 그게 그 음성적인 어떻게 보면 그게 제약이 없잖아요. 네. 출판 기념회에서는 책을 얼마를 내고 가져가든지 간에 뭐 현금으로 막 주기도 하고 문제가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제도적인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총선 때 그때 당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희들 다 각서 썼거든요. 예. 우리 출판 기념회 이제 안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다 각서 썼어요. 그래서 어. 그리고 만약에 그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저 재판에 걸리면 세비 다 그 반납하겠습니다라고 썼었는데 네. 이런 제도적 문제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예 이번 기회에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김민석 의원도 둘 다 82학번이잖아요. 서울대 네. 82학번들이신데 그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도적인 허점이 있었고 제가 그런 것들을 뭐 앞장서서 제가 그걸 개선하지 못했고 거기에 편승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인하시는 게 옳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이제 주진우 의원이 검은 봉투법이라고 발의하니까 이게 웃기는 게 예. 참 이 사람 참 어디 이벤트 회사 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노란 봉투법 흉내 내는 것 같은데 예. 이거 자당에도 출판 기념회하고 경조사비 받는 의원들 다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정치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김민석 의원은 제가 사적으로 좀 그 관계들을 아는데 이게 사적 영역에서의 사인 간의 거래인가 아니면은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스폰을 받고 이익 관계를 서로 나누는 사이인가라는 부분이 저는 핵심적인 쟁점이 되어야 된다. 1억 4천 빌린 거 그 부분이요? 네, 아니 빌린 돈부터 해서 예. 나머지 부분들이 또 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대다수의 상황들이 김민석 의원이 낭인 시절에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어떤 이게 이해 충돌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도덕성을 보는 기준도 도덕책에서 보는 것처럼 광의의 도덕성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보면 안 되고 네. 업무 수행하는 관련 속에서의 이해 충돌의 도덕성. 그럴 때 이분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청문회 제조도 그런 도덕성 같은 경우는 구별해내기가 우리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도덕성 같은 거는 비공개로 하고 정책은 공개로 해서 네. 나중에 이걸 뭐 커트라인 이상 되면 통과시켜 준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청문회 시스템도 좀 바꿀 필요는 네, 있겠다. 네, 지금 그래서 그걸 네. 바꾸려고 민주당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청문회 자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김민석 후보를 옹호하거나 잘했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의혹이 만약에 나와 있으면 그 의혹을 쭉쭉쭉 나열한 다음에 그 의혹의 무엇이 본질인지를 다 얘기를 해서 그 의혹에 대한 본질을 후보자가 해결할 수 있으면 저는 그건 되는 거라고 봐요. 네. 근데 그 의혹에 대해서 후보자가 설명하고 그 말을 다 하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납득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붙들고 늘어진다? 그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진우 의원이 좀 욕을 먹는 이유는 주진우 의원의 문제제기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보기보다는 네. 누가 보더라도 뭐 그렇게 고위공직자인데 2억밖에 재산이 없다 그러면 이상하게 보일 건 당연한 거잖아요. 네. 게다가 그 자식이 뭐 외국 좋은 대학교를 갔다는데 학비가 2억인데 자기는 2억밖에 없고 그럼 그 학비 누가 내냐? 당연히 할 수 있는 의문 제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괜찮은 제기인데 문제는 그런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이 후보가 제대로 대답을 할 수 있었느냐? 네.
네. 제대로 대답했고 그게 익스큐즈가 되는 것이냐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럼 지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납부했어야 되는 빚도 있고 추징금도 있고 이러니까 이 정도 해명이면 충분히 상식적으로 정도가 좀- 이해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간에 네. 얘기가 되면 되는데 이건 아무리 해도 끝도 없고 계속 뭐라고 하고 꼬투리를 잡으니까 그게 옳지 않다는 거죠. 네. 이게 이게- 상식선에서 해명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여야의 이견이 좀 갈리는 것 같은데 이런 거잖아요. 보면은 네. 이 수상하네. 아이 수사해봐야 되겠네. 하다 보면 다른 것도 나올 것 같은데 이게 특수부 검사 느낌이 드는 거야. 인지 수사 아니에요. 인지 수사 하자라고 지금 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별건 나오면 한번 올마매 보지 뭐 딱 그 느낌이 나는 거야. 아니 게다가 검찰도 봐요. 이번에 그 문제가 그렇게 급하고 중요한 문제라서 막 배당해놓고 물론 사건 배당한 배당한 바로 이후에 된 거. 아주 정확하게 뭘 하진 않았다고 치지만 네. 어쨌든 이게 정광석화처럼 막 배당시켜놓고 어디에서 지금 수사 시작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의문점이 마치 정말로 무슨 범죄랑 연결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일반 네.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검찰도. 자료 제출을 예를 들어 후보자에게 할 때 어느 수준까지를 제출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해명이 맞아요. 명확하게 되려면 말씀하신 대로 자료 근거 자료가 소명 자료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핵심은 그거잖아요. 5억을 벌었는데 13억을 썼어. 그러니까 재산이 2억인 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남아 있는 재산이 2억이든 10억이든 얼마든 적법하게 벌고 적법하게 세금 냈으면 문제가 아닌데 5억 벌고 13억을 썼어. 그럼 8억이 비는데 그거의 근거는 어디야? 출처가 어디야라고 했을 때 일단은 김민석 후보자는 여러 가지 출판 기념회랑 경조사 관련해 가지고 수입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그건 대한 증명할 수는 없는 수익인 증명이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어려운 그러니까 거죠. 김 후보자의 해명은 여태까지 내가 추징금도 내야 됐고 뭐 빚 갚는 것도 있었고 해가지고 매번 받아서 그 해에 바로바로 소진을 했기 때문에 그게 내가 법적으로 신고할 의무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해명이 안 되려면 예. 그분이 그 중간에 결혼 안 했어야 되고 빙부상이 없었어야 되고 네. 출판기념회 안 했어야 돼요. 네. 지금 그런 것들을 각각 했고 네. 그 각각 하면서 이 축의금, 조의금 이런 거 낸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의 정치인이 이런 종류의 행사를 했을 때 들어오는 일반적인 그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그동안에 사용했던 금액하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익스큐즈가 되는 것이고 그게 만약에 싫으면은 입증하는 증거를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예컨대 그런 행사도 하나도 없었고 돈 들을 구멍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돈을 갚았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재혼은 특히 이제 결혼하고 달리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더 좀 애틋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뭐 했을 수도 있고 네. 빙부상도 그래요? 마찬가지고 그럼요 이게 반만해지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빙부상도 그렇고 두 뭐도 번째라.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해명이 된 걸 갖다가 야 그래도 안 돼. 내가 뒤져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 그때 5천 원 받았고 10,000원 받았는데 왜 다 어디다 뒀니? 이렇게 자꾸 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 해명을 여태까지 언론 인터뷰에서 했어요. 해왔고 청문회에 가서 내가 직접적으로 더 증빙 자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소명을 이제 했다고 오늘 했는데 봐야죠. 이제 오늘은. 오늘 아직은 봐야죠. 이제 그런 내용은 좀 없는 것 같고 이런 거예요. 정치인들의 부조금이라는 것이 네.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을 수 있어요. 거기서 국민들이 기분 나쁠 수 있고, 야, 우리나라 정치인들 이렇게 비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 수사의 영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피의자 총리, 범죄자 총리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이 하나의 이 뭐라고 합니까? 특수부 검사 같은 작전이 보기 싫은 거예요. 반대편에서. 근데 근데 경조사랑 도덕성 출판 기념회에서 6억이 들어와요? 아니 이게 5개였잖아요. 5개. 네. 이 하면 행사가 그 5개였으니까 정도 하면 6억 정도가 한 들어와요? 행사당 한 1억 들어오나 봐요. 나는 모르겠는데 저도 얼마 전에 북콘서트 했거든요. 네. 저는 근데 그때 내가 관여를 안 하고 우리 출판사에서 이제 아마 책을 한 권씩 팔았나 봐. 네. 사실은 얼마인지 저는 정산도 안 해봐서 잘 몰라요. 예. 근데 이런 그 정치인들이 하는 출판 기념회는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해봤잖아요, 우리.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돈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출판 기념회가 이제 논란이 네. 되기도 네, 하잖아요. 우리 이제 그걸 박진영 통해서 출판기념회 제가 진행했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때 갔었어요. 저도 그때 50만 원 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많이들 내요 이렇게. 예. 아, 그래요? 근데 신고 근데 안 저분은 안 왔어 내 하니까. 출판 기념회. 그건 아, 그게 나쁜 개인적인 사람인 두고 거지. 대결하시고 아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15,000원짜리 책 팔면서 왜 50만 원 갖다 주냐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 신고의 의무도 없어. 저 사람은 정치 그럼 국민 낙인이고 눈높이 맞지 힘들었으니까 않잖아요. 나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고 네. 앞으로 좀 좋은 정치 해달라는 것도 있어요. 물론 그거를 저 사람이 만약에 국회의원이었으면 내가 후원금 정확히 신고하고 했겠지만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상황도 이제 아니었는데 이제 그렇게 상황마다 좀 다르다는 게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아니, 말씀- 도덕성 네. 부분은 뭐 예외로 하자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검증을 할 때. 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저희 국민의힘이 그 정권을 잡았을 때도 야 청문회 때문에 사람들 이제 장관 맞아요. 찾기가 너무 힘들어. 맞아요, 안 하겠다고 맞아요. 그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건 빼자라고 했을 때 그때는 민주당이 펄펄 뛰었거든요. 음. 근데 지금 이제 또 거꾸로 입장을 바꿔서 그 민주당이 또 야 그 도덕성 부분을 이제 논의로 하자. 따로 비공개로 하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왜 비공개로 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몰라. 제가 이제 옆에서 관측자로서 지켜보다가 또 현장에 들어와서 느낌은 여든 야든 간에 서로가 어느 정도 금도를 지켜야 될 그래요, 부분들이 맞아요. 있거든요. 근데 서로 안 지키는 것 같더라고요. 완전히 이게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예. 자기 스스로 편에 대해서도 자기 편에 대해서도 아 이건 너무 심해. 이거 아니 안 근데 돼. 보세요. 제가 예전에 우리 저기 최고위원님 자제분 결혼했을 때 내가 30만 원 냈어요. 그 몇 년 전에. 야, 그때 이거 돈 많이 구체적 받으셨죠. X가 다 나오네. 기억나세요? 모르겠어요, 언제인지. 아 이렇게 내 많이 줬는데 기억도 못하네. 어디서 중요한 거 그때 많이 가셨어요. 이분이 그때 그 정치인도 아니었지만. 정치인 아니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아. 그게 익스큐즈가 된다고요. 난 네.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아무한테도. 아. 근데 정치인이 아니어서도 많이 줄 수 있었던 거 아닐까? 그럼요. 왜냐면 같은 내가 그때 친하고 존경하는 그러니까. 분이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걸로 따지지 않는데 네. 하고 싶은 말은 1억 넘게 이렇게 더 네. 들어올 가능성도 사실은 매우 많다 이걸 말하는 김영란 거죠. 법 국민들이 출범 보시기에는 전이었죠. 아이고 저 많이 받았네 이렇게 네. 좀 불편하실 수 있지만 이게 법률적으로 막 그 이 뭐라 인지 수사하고 별건 수사해야 될 것처럼 이렇게 따지고 들어야 아니, 될 근데 문제는 아니다. 국민들의 감정은 사실 근데 정치인들이 만든 게 더 큰 것 같은 게 예를 들어 다른 정부에서 혹은 뭐 다른 그 상대 정당에 대해서는 야 정치인 어쨌든 뭐 네가 현역 의원 아니었어도 너한테 1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준 거는 너의 뒤를 보고 준 거지 너가 이뻐서 줬겠니 이렇게 이제 비판하다가 갑자기 이게 또 자기 편이 또 돼서 이렇게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야, 그 정도는 정치인들 다 받는 거 아니 이렇게 이제 가면 그렇죠. 예, 상당히 좀 국민들로서 헷갈린다. 평소에 모르겠어요, 균형감을 저는. 갖고 있어야죠. 예를 네. 들면은 정인 없는 청문회 사실 뭐 적절치 않다고 봐요. 예. 예. 뭐 이렇게 뭐 같은 증인이 당이지만 있었어야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어느 정도 비판도 해야 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 의원이지만 총리 후보자를 감싸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출판 기념회에서 얼마를 받았는지, 거기에서 얼마를 얻다가 어떻게 썼는지, 얼마를 교회에 기부를 했고, 얼마를 생활비로 쓰고, 얼마를 유학비로 듣는지 이런 거를 말하는 게 구체적인 소명인 건데 그냥 유학 받아서 출판 기념회 받아서 다 썼습니다라고 해버리면 이게 좀 국민들이 납득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이제 아마 내용 정리는 저희가 2부 때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당 대표 이제 본격적으로 2명이 이제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먼저 이제 출마 선언을 정청래 의원이 했고 그리고 그제였나요? 어제였나요? 박찬대 의원도 네.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이제 출마를 공식 선언을 하면서 이제 두 후보자가 두 당권 주자가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또 이어서 또 만났습니다. 어저께 그 박찬대 의원 SNS에도 그 이제 김민석 후보자랑 박찬대 의원이 이렇게 막 포옹하는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고 뭐 앞서서 뭐 정청래 의원도 김민석 후보자를 응원한다. 네. 뭐 김민석 후보자의 성공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네. 자, 그렇게 지금 두 후보자들은 달리고 있는데 뭐 초반에 약간 뭐 정청래 후보에 대한 좀 비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지자들 사이에서 있었다가 지금 이제 그 약간 소강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 갈등은 이제 어느 정도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은 것 같고.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두 분이 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하시는데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알아서 지킬 만큼 능력과 정치력이 있는 분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네, 얘기 그래서 그만해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여야의 당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도 국가 지도자급이에요. 예. 국가 지도자로서의 본인들의 위상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치, 사회, 경제적 비전도 보여주시고 네. 그걸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토론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다른 리더십과 다른 자신만의 장점, 다른 인기를 만들어서 보탬이 되도록 해야지. 이재명과 나는 똑같기 때문에 나를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와줘. 그러면 이재명 한 명 뽑았으면 되지. 뭐하러 또 똑같은 사람 뽑아요? 그럼 그 말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아, 그렇습니까? 네. 다른 능력을 보여주세요. 네, 다른 능력을 좀 보여달라. 혹시 상대당에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뭐 결국은 뭐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의중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당 생각해요. 대표가요? 예, 뭐 현실적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뭐 알 것 같은데 그걸 얘기할 수는 없고 예. 예, 얘기하면 그것도 뭐 아, 그럼 불공정하다는 얘기. 당원이나 지지자들은 알고 있어요? 당원이나 지지자들은 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그냥 여러 가지 액션들이 있잖아요. 누구를 만나고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보면 누구 대통령은 누구를 생각하는구나. 근데 그게 꼭 그렇습니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대통령이 뭐 본인과 저 호흡을 잘 맞출 사람이 당 대표이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네. 당원들이 볼 때 어떤 사람이 되면 우리 당이 더 욕 먹겠다. 그럼 그 욕 좀 덜 먹는 사람한테 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그래서 재밌게 진행되네요. 저희가 그 두 분의 출마 기자회견, 출마 선언을 직접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마침 또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요? 한번 네, 볼까요? 잠깐 보고 올까요? 네. 끝날도 다 늘 제 곁에는 이재명이라는 큰 나무가 든든히 서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박찬대가 이재명의 곁을 지켜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민주당에 부여한 과제들을 척척 완수해내겠습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수석 최고위원으로 이재명 대표의 가장 지근거리인 옆자리 짝꿍으로 이재명 대표를 곁에서 지켰고 제22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원장으로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열었습니다. 오로지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십시오. 네. 박찬대 후보는 중간에 한번 울컥. 울먹울먹하네요. 네, 예. 좀 감성적인 스타일입니다. F인가 보죠? 예, F입니다. 네. 아유, 확실합니다. F입니다. 아, 그래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네. 전에 본인은 뭐예요? T예요? 저도 F입니다. F예요? 네. 네. 자,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당 대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고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최고위원께서는 명심에 의해서 결정된 거라고 보시고 혹시 우리 뭐 두 분은 어떻게 결정된다고 보십니까? 당 대표는? 글쎄요. 저는 지금 권리당원 비중이 55%인가 지금 되잖아요. 네. 앞으로 변수가 많이 남아 있어요. 네. 지금 사실 법사위원장으로서 정청래에게 막 박수치고 정말 잘한다 하던 때가 엊그제예요. 그게 이렇게 그렇죠. 막 먼 때가 아니에요. 네. 근데 갑자기 또 이번에 당대표 선거 가지고서 이제 막 욕이 나오고 이런 걸 보고 제가 조금 놀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했었던 것도 누가 당대표가 되면은 더 잘할 것인가 이걸 기준으로 저는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그 대통령 선거 때 제가 후보 등록하는 순간 등수 결정 나 있다고 하잖아요. 네. 네. 똑같아요. 이미 결정 나 있어요. 결정 났어요? 네, 누가 누구로요? 될지는 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한 사람의 정치인을 선택할 때 이틀 3일 연설 듣고 결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정치 역정을 보면서 같이 호흡하면서 결정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당원과 지지자들이 이미 결정되어 있기 뽑는 때문에 사람들은 이미 결정했다. 그렇죠. 마음속에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타인에게 과도한 비난을 한다거나 막 또는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그 오히려 골만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예. 저는 상생의 그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특별하게 조심해야 되는 게 네. 여당은 중진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까지 지내오면서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했다면 상처가 나지 않도록 애지중지하면서 경쟁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당내 선거에서 상처가 꽤 오래 가는 경우가 많죠. 특히 여당 같은 경우는 중진들이 되면요 물갈이 욕구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안 나야 돼요. 그래요. 자, 그래서 일단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 같다.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뽑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와서 뭐 누가 뭐라고 한다고 그거 바뀔 일은 거의 없으니까 너무 그 심하게 싸우지 말아라. 요 정도 아마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건 그냥 단신 하나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용현. 네, 예. 원래 어제 영장 실질 심사 있었던 날이었는데 예. 그 김용현 측에서 이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이제 마지막 안간 힘을 쓰고 있어요. 하여튼 네. 그래서 이제 그 신문기일이 내일로 연기가 됐는데 네. 내일 이제 결과가 나올 거고 모레가 이제 구속기한 만료이기 때문에 네. 내일은 아마 이제 결과가 그러니까 나올 거예요. 이걸 예. 25일로 연기했다는 거. 네. 24일이 아니라 25일로 연기했다는 게 의미가 있다. 뭐예요? 왜냐하면 26일이 그 마지막 날이잖아요. 네. 구속 기간이 구속기한 만료되는. 만료일. 예. 근데 우리가 25일 날 이거 하게 되면은 26일 날 새벽에 나올 거라고. 네. 이렇게 되면은 그냥 영장이 발부된다고 볼 가능성이 높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김용현 씨 측 변호인도 그렇게 말했어요.
25일 날 한다는 것은 결국 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뜻인데 당신들 아. 너무한다. 구속 상태가 유지되어야 되니까 예, 한 예, 분도 예. 밖에 내보내지 않고 그냥 예, 예. 26일 안에 그렇게 끝내겠다. 하려고 26일 날 하는 것이다. 날짜만 봐도 그 의미는 충분히 25일 우리가 날 한다고. 예. 알 수 있다. 예.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그냥 연장되는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변호사님이 얘기해 아니, 주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또 틀린다고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치권 뉴스들 쭉 살펴봤는데 역시 저도 참 어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인터넷 신청할 일이 있어서 인터넷 비견에 전화를 해봤거든요. 와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고 제가 근한 4, 5년 사이에 했던 통화 중에 가장 감미로웠고 너무한다. 가장 기분이 좋았어요. 광고를 어쩜 그렇게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제 어려운 점들 다 들어주시면서 아유 고객님 이렇게 해서 언제 개통해 드릴까 이런 얘기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막 그 현금 혜택을 이 상담원 분께 드리고 싶었는데 심지어는 저한테 또 현금 혜택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 이렇게 고마울 때가 어디 있습니까? 예, 아직까지 7월쯤 돼야 이제 아마 우리 민생회복 뭐 이런 지원금 나올 텐데 그 전에 여러분 필요하신 게 있다면 인터넷 비교원에 전화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48만 원, 휴대폰 구매 시 50만 원, 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까지 현금 혜택으로 쏴드리는 인터넷 비교원 365일 연중 무휴로 달콤한 상담 가능합니다. 1670에 2571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또 경제 썰전으로 이어갈 텐데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고생 많으셨고 우리 박진영 비난가님은 안경 크기 좀 작은 걸로 쓰시면 더 잘 어울리겠다는 의견도 좀 있습니다. 안경이 좀 너무 크대요. 그냥 굴러다니고 씁니다. 아니 뭐 1시간 방송 1시간 하고 이렇게 사람이 녹초가 되셨어요. 목이 사실 좀 안 좋은데 그래요? 예. 방송을 위해서 억지로 좀 톤업을 아유, 했더니 고맙습니다. 좀 힘드네요. 아유 얼른 들어도 좀 쉬시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